지금부터 가르쳐줄 내용은 서버 ASP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ASP를 처음 접해봤을 테니까 우선 자바랑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제일 빠를 것 같고, 내용은 ASP가 어렵지 않아서 AS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코드 샘플 그리고 문법 이 정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AS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바는 자바로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JVM이 필요하죠, 돌아가려면. 그리고 뭐 VM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ASP도 마찬가지로 ASP는 컴파일은 없어요. 소스 코드 자체가 스크립트 언어로 짜져 있는 것들을 파서가 읽어서 그 인터프리터하는 해석기가 필요한데, 그게 ASP.dll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즈 내에 있는 파일이에요. 그 DLL이 실제 그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서 이게 어디에 모듈로 들어가 있냐면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IIS라고 하는 서버 내에 옵션 상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IIS 서버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이 ASP라는 걸 활성화시키면 그때부터 이 웹사이트 루트에 등록되어 있는 .asp, 뭐 확장자는 바꿀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asp로 끝나는 파일을 읽을 때는 그에 대한 제어권을 asp.dll이라고 하는 놈이 넘겨받아서 그 라인 단위로 이제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를 보면은 뭐 JSP에다가 서버 블록 코드 넣으면 그게 라인 단위로 실행하는 거고 개념적으로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바는 JSP를 만들면 서블릿으로 컴파일 되겠지만 얘는 컴파일 단계가 없으니까. PHP를 해봤으면 혹시나 경험해봤으면 알겠지만 PHP도 페이지 단위로 인터프리트를 해요. 컴파일을 안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ASP에는 분명 ASP를 개발하거나 하려면 IIS를 무조건 설치해야 해야 된다는 거고, 어제 아마 교육을 받았으면 이 설치 과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옛날 안내 받았죠. 자, ASP는 그 왜 만들었느냐? 근본적으로 그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IIS가 뭐냐면 웹서버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걔가 웹서버이면서 와스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뭔가 페이지를 동적으로 보여주려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블한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모델을 보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요청 URL에 맞는 어떤 파일을 찾겠죠. ASP. 그 파일을 찾으면 제어권을 asp.dll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걔가 그 문장을 해석하고 서버에 대한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뭐 보통은 HTML 조합 형태이겠지만 스트링이 리턴 되겠죠. 그 스트링을 다시 IIS가 넘겨받아서 이 하얀 블록 쪽에 IIS가 넘겨받아서 웹서버로서 다시 소켓을 실어서 요청한 브라우저한테 넘겨주면 브라우저는 화면에 그 코드를 쫙 렌더링 해가지고 웹페이지 형태로 보여주는 구조예요. 이거 JSP하고 똑같죠? 자바 엔터프라이즈하고. 자, 그러면 서버 블록을, 코드를 뭐 문법을 배우고 하려면 서버 블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 블록은 어떻게 만드냐면 일반 메모장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확장자가 .asp로 끝나는 ASCII 파일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한글 쓸 텐데 한글을 인코딩 할 때 UTF-8로 만들어도 되고 ANSI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ASP 파일은 UTF-8로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ISO 8859, 그러니까 그 UTF-8이 아닌 ANSI EUCKR로 인코딩 되어 있는 파일에다가 이제 ASP 스크립팅을 코딩을 받는데 꼭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서버에 AJAX 코어를 받는 쪽이라면 서버 페이지를 UTF-8로 그 인코딩해서 저장해야 돼요. 어떻든 그렇게 메모장을 열어서 지금 보는 것 같이 여기 보면 꺽쇠 %가 시작 블럭이고 제일 끝에 %꺽쇠 하면은 그 안에 블럭은 이제 서버용 코드를 넣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콤마 하나 있죠? 콧다운표. 콧다운표는 주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콧다운표는 뭐 여기 어떤 문장이 써 있어도 그 라인 자체가 패스되니까 우리가 코멘트 남길 때, 주석 달 때 굉장히 유효하겠죠. 자바는 코멘트를 이렇게 안 달죠? 어떻게 달아요? 그렇죠. 그 슬래시 별표를 하든가 뭐 백슬래시 2개를 한다든가 이런 그 코멘트 다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서버 블럭을 짜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 이전에 그
소스 코드가 한 페이지에다 메모장 한 개의 ASP를 열어서 소스 코드를 다 때려 박으면 라인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자바의 JSP에 있는 인크루드처럼 여기에도 소스를 그 부분별로 빼어내서 조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인클루드 지시자예요. 블럭은 꺽쇠 느낌표 땡땡하고 샵 치고 인클루드까지 붙여 쓰고요. 한 칸 띄고 버철 또는 이 밑에 파일을 두게 돼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버철은 그 웹서버에 있는 루트 경로 있죠. 예를 들어서 www.educo.co.kr이라는 도메인을 매핑한 그 IIS의 웹사이트 홈 디렉토리가 있다면 거기 밑에는 물리적 경로로 이렇게 /xxa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가상 디렉터리 연결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버철은 URL 베이스로 파일을 찾는 방식이고 파일은 실제 그 파일 시스템에 있는 물리적 경로를 기준으로 찾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로 점점했는데 상위 디렉토리, 그러니까 현재 요청이 들어온 ASP 파일에 상위 디렉토리 두 칸 올라가서 z.asp에 있는 해당하는 코드를 현재 이 라인, 요 인크루드 라인에다가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넣고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ASP 파일을 ASP.dlL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먼저 소스 병합을 먼저 해요. 찾다가 하기보다는 소스 병합을 먼저 하고 나서 인터프리트를 한다고 보면 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병합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보통은 파일보다는 인크루드, 버처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파일은 보안 취약도 존재할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문법은 우선 변수를 선언할 줄 알아야 되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우선 ASP에서는 VB 스크립트나 J 스크립트라고 하는 두 가지 문법을 차용할 수 있는데 J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하고요. VB 스크립트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태생이 이제 MS 기반이다 보니까 JScript보다는 VB 스크립트를 더 많이 선호하고 거의 ASP는 그렇게 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문법은 VB에 해당하는 문법이에요. 자, 봅시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dim이나 set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차이가 뭐냐면 일반 변수는 다 dim으로 해요. 옆에 이제 내가 우리 start.asp 샘플 코드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dim gm_ar이라고 해서 변수 하나를 선언했죠. 그 밑에도 보면 총 여기 변수 3개를 선언했죠. 그 다음에는 set으로 con이라는 걸 하고 나서 는 init odbc 이렇게 얘는 좀 다르고 set이 돼 있네요. 차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하지 않는 모든 변수는 dim으로 선언한다고 보면 되고 dim을 생략해도 돼요. 그냥 변수에다 그 위에 보면 gn 사이트 네임은 동화세상 에듀코 보면은 dim이 없고 사이트 네임이라는 변수에다 바로 값을 할당했죠. 자바랑 틀리게 끝에 세미콜론이 없어요. 세미콜론이 없는 문법을 쓰고 변수 이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변수가 선언되는데 dim을 쓰는 건 명시적으로 내가 이거 변수다라는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설명에는 빠져있지만 옵션 explicit라는 그 지시자를 최상단에 넣게 되면 변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include를 하기 때문에 A 파일, B 파일, C 파일 3개 파일을 include를 했는데 서로 각각 다르게 짜다 보니까 개발자가 동일한 변수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중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 페이지 최상단에 옵션 explicit라는 명시절을 놓고 dim 세팅하면 중복 선언을 했다고 스크립트가 에러를 튕겨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미연에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쪼개지 않다 보니까 dim을 많이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set은 레퍼런스형인데 좀 이따 이제 set은 좀 더 설명하긴 하고요. 타야. 그리고 변수명에다 그냥 값을 세팅하면 돼. 그리고 할당 이게 보면 이퀄 연산 이퀄이 아니고 할당할 때 는 하나를 썼죠.
자바도 하나를 쓰죠. 좀 이따 산술연산을 내가 장표를 안 넣어서 우리가 이퀄 비교할 때는 자바는 땡땡 이 이퀄을 는 이렇게 쓰죠. 또 같지 않으면 는 이퀄, 아니 느낌표 이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VB 스크립트는 같다 틀리다 할 때 그 같다도 이거 한 개예요. 문맥적으로 한 개예요. 여기 지난 다음에 보는 예제를 보면 if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뭔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블럭이 생길 텐데 총 네 가지가 있어요. if then 그리고 끝에다 and if 또는 중간에 if then else if 그리고 마지막에 and if 가거나 또는 if then else and if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한 문장에 써준 건데요. 옆에 사례를 보도록 하죠. 보니까 if supaltkb라는 변수가 문자열 tchr과 같으면 컬럼 네임이라는 변수에다는 teacher part kub라는 걸 넣고 else 그게 아니라면 컬럼 네임은 수파트 kub를 넣는다. 다른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컬럼 네임에다 할당하는 걸로 if 분기를 쳤죠. 보면 알겠지만 자바 ifs예요. 브레이스 빠진 브레이스 대신에 then이 들어가고 얘는 이 if의 종결자로 and if를 넣는 거 이런 문법을 쓰고요. select 케이스문은 자바의 스위치하고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스위치문을 쓰는 이유는 if else if and if 또는 자바 if else if 딱 끝내는 걸로도 사실 여러 개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스위치문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if하고 else하고 and if는 뭔가의 큰 파일을 이분법으로 쪼갠 거죠. 그래서 새는 구멍이 없어요. 근데 if else if를 나열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else가 나머지 모든 케이스를 떠안게 돼.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개발자가. 그래서 케이스가 명확한데 여러 개 나올 경우에는 자바도 그렇고 ASP도 그렇고 if, else, and if보다는 스위치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 문 같은 걸 쓰는 게 더 현명해요. 밑에도 보면 이 사례도 셀렉트 케이스, 수파트라는 걸 비교하려고 하는데 총 MNGR, SYM에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비교했죠. 여기도 제일 끝에 보면 케이스 else라고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 제일 끝에다가 케이스 else를 넣게 되면 아마 위에서 거르지 않은 모든 조건들은 뭔가를 하라라고 분기를 시킬 수 있겠죠. 자, 이 if and if else if 뭐 여기 하는 것처럼 어쨌든 위에는 뭔가 조건이 명확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스위치문도 자바에서 스위치문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케이스가 적을 때는 if else를 쓰는 게 현명하고 케이스가 명확하게 분개하는 게 많을 때는 이렇게 셀렉트 케이스 스위치문을 써야 된다는 거. 그게 논리적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옆에 이제 추가로 하나 설명해 줄 거는 수파트 케이스에서 MNGR인 경우에 보면은 벤처 배너 URL은 벤처 배너 URL and 문자열 and SVPLT 뭐 이런 문법이 써 있죠. 여기서 and는 자바의 플러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벤처 URL은 원래 벤처 URL 변수에다가 뒤에 나온 문자열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다가 SVPLT를 더한다. 라는 게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저게 있는 M% 연산자를 해요. 다음은 포넥스트 구문이에요. 포넥스트 구문은 자바에는 포문 같은 건데 포넥스트는 포, 투, 스텝 그리고 넥스트 끝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스텝과 넥스트 사이에 이 물결 표시는 얘 옆에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그 워드랩이 이루어져야 돼요. 캐리지 리턴을 해서 내용 소스 코드 채워야 되고요. 포는 포하고 투 사이에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i가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따 소스 코드를 볼 때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 변수가 i에다 1을 담고 i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순환 10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그럴 때 스텝 자리에 1을 넣어요. 스텝은 하나씩 늘린다. 이런 근데 두 개씩 점프해야 된다면 1, 3, 5, 7, 6을 한다면 스텝은 2가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do while 루프는 알다시피 do while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오고요. 그게
만족하면 계속 루프로 도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분기하고 반복하는 문장은 소스 코드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ASP에서는 사실 아까 보면은 변수에다가 숫자도 그냥 담고요. 문자열도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게다가 선언할 때는 타입이 뭐라고 없어요. dim이 끝이에요. 다른 말로 굉장히 타입이 약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변수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언할 때는 얘는 숫자형이다, 문자형이다, 날짜형이다, 불형이다 이렇게 정하진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변수에 문자열 변수에다가 불을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딱히 제한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숫자형, 뭐 플롯도 있고 숫자형, 문자열, 날짜형, 그다음에 불연산형이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데이터 타입으로는 이케아는 널 있어요. 그러니까 널은 어떤 거 보통 비교하냐면 아까 그 변수를 선언할 때 dim 말고 set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뭔가에 set을 했는데 레퍼런스가 없을 때 그럼 널인 거예요. empty는 보통 스트링 같은 값이 이제 초기화 안 돼 있는 널하고는 좀 다른데 그럴 때 empty를 써요. 이게 데이터 타입은 이 정도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도 선언했고 로직도 쓸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쭉 가지만 반복되는 건 함수라는 걸로 뺄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함수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서브 루틴이라는 걸 설명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뭔지도 추가로 설명해줄 건데 함수는 자바의 메소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클래스가 개념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ASP에서 클래스까지 만들어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글로벌 펑션 같은 거, 공용 함수 같은 거를 만들 때 쓴다고 보면 되고요. 뭐 형식은 이래요. 펑션이라는 지시를 두고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줘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파라메타. 한 개일 때는 파라메타 하나 쓰고 두 개일 때는 콤마로 파람, 콤마, 파람, 콤마.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변수명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엔터를 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뭐 APLS 같은 어떤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 함수니까 이제 리턴이 있겠죠. 리턴이 있는데 여기 보면 리턴은 함수명과 같은 변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값을 세팅하면 리턴이 전달돼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그 값을 전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요. 레퍼런스를 전달해야 되는 펑션이라면 앞에 set을 써요. 그 set으로 리턴을 해야 돼요. 그 말 그대로 이 변수에다가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 예약된 변수라고 보면 함수 이름하고 같은 변수에다 세팅하면 리턴이 돼요. 그리고 끝에다가 end 펑션이라고 하면 펑션 선언부가 종결되는 거예요. 옆에 사를 보면 랜덤 문자 만들기라고 랜덤 함수가 있는데 인자가 없죠. 인자가 없고 내부 변수로 쭉 뭐 변수 선언한 다음에 str하고 랜더마이즈 콜 한 다음에 for 루틴을 하죠. for i는 1부터 2 str 이렇게 스텝이 빠졌죠. 아까 예를 보면 스텝은 생략할 수 있어요. 스텝이 생략되면 무조건 일시 카운터 없대요. 그래서 당연히 str은 6이니까 1부터 6까지 6번 반복이 되겠죠. next 4하고 next 사이에 이 문장이 6번 반복이 돼서 결국 시리얼 코드라는 게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시리얼 코드를 앞에 함수명과 같은 랜덤에다가 세팅하니까 리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쓸 때는 이 밑에 보면 REQ 넘버는 CUR rate and random 하고 이 랜덤을 위에 있는 함수로 호출했고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CUR 데이터하고 AND 했으니까 문자열로 결합해가지고 REQ 넘버에다가 변수에다 저장을 한 거죠. 함수 이해가죠? 되게 쉬워요. 다음은 서브루틴인데 서브루틴은 함수도 그렇고 아까 ASP는 한 페이지 자체가 시작과 끝으로 쭉 라인별로 인터프리트 되는 어떤 메인 메소드 같다고 보면 돼요. 리퀘스트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또 그냥 익명 함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겠죠. 근데 함수 내에서도 소스가 길어지면 또는 반복되는 걸 맨날 소스 카피해서 붙여넣기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함수로서 크로스오버하게 재활용될 수 일단 펑션은 빼지만 펑션이 아닐 때 반복할 수 있는 반복된 코드를 굳이 쓰지 않을 때 만드는 게 이 서브 루틴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함수 내에 일련의 코드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영역을 반복해서 쓰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해주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서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루틴명을 쓰고 여기도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중간에 코드를 넣고 end 서브로 하게 되면 서브 루틴이 종결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한 거는 그럼 펑션하고 서브 루틴의 차이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펑션 내부의 변수를 선언하면 자체 변수예요. 그래서 펑션 종결되면 그 스코프가 종결되기도 하고 펑션은 그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인클루드 시켜가지고 쓰기도 하고 물론 서브 루틴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 공통 모듈 할 때의 펑션을 많이 쓰고요. 리턴 값을 존재시킬 때 서브 루틴은 그게 아니라 소스 코드의 일부 우리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는 걸 빼려고 할 때 서브 루틴을 안 쓰고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까 include 지시자 있죠. include 지시자를 그 반복 루틴에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는다면 그 include 지시자에 해당되는 ASP 파일의 코드가 아까 이 include를 하고 있는 부모 페이지에 모 페이지에 다 복사가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시저가 인터프리터를 하기 전에 소스 코드 완성본을 만들 때 이미 카피한 페이스트를 자동화해서 하겠죠. 근데 이 루틴은 그런 것마저도 왜 그렇게 하냐. 로직으로 구현할 때 쓰자 하는 거고요. 함수 다음에 이제 함수하고 루틴 얘기했으니까 자주 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함수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숫자 연산을 할 때 변수가 숫자에 해당될 때 또는 문자를 숫자를 바꿀 때 많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변수 타입이 그 베리언트 즉 형이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함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CINT는 제공되는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그러나 그 결국 그 숫자를 받는 변수도 그냥 일반 문자의 변수하고 같이 그렇게 선언하고요. CLNG는 롱으로 바꿀 때, C바이트는 바꿀 때, 뭐 이렇게 쫄쫄쫄 뭐 CCUR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신데 그 통화를 다루는 숫자가 굉장히 큰 뭐 조경 이런 건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숫자를 다루는 연산을 할 때는 무조건 변수를 CCUR로 변환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자열은 CSTR은 숫자 같은 걸 문자열로 변환할 때 많이 쓰고요. 뒤에 뭐 시간 날 때 하나하나씩 찾아봐요. 근데 이 파란색이 제일 중요한 거라. 날짜는 CDate. 제공된 날짜를 내부 데이터의 날짜 형태로 바꾸고요. 그 now라고 하는 뭐 리터런은 아닌데 그걸 함수라고 해야 되나? now를 호출하게 되면 NOW, now를 호출하면 그 인자로 걔는 뭘 리턴하냐면 현재의 시간값, 그 날짜를 포함한 시간값을 리턴해요. 자바에 보면 데이트 타임에서 그 타임 밀리세컨드로 현재 시간 리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C데이트 그리고 그 불 변수 C불 있고 뭐 헥사 옥타이 사인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알면 좋고 그 색깔이 검정색이죠. 다음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건 그 프로그래밍 할 때 문자열을 다룰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뭐 U 케이스, L 케이스는 제공된 문자를 대소문자 변환할 때 많이 써요. U 케이스는 어퍼니까 대문자, L 케이스는 로어니까 소문자. 자바 스트링에도 있죠. 스트링 점 to lower to upper처럼 똑같고요. len은 자바의 스트링의 length하고 같은 거예요. len 뒤에 인자로 스트링을 주면 그의 길이 사이즈 몇인지 반환하고요. left, right, mid는 인자의 개수가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스트링을 제공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left는 인자가 하나만 줘요. 왜? 시작이 정해져 있으니까. right도 인자가 하나야, 숫자. 물론 이 함수는 그 뭐에서 갖고 올지 소스 스트링 변수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끊어낼지를 숫자를 하나 주겠죠. mid는 틀리죠. mid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어내야 되는지를 이제 인자로 되니까 그 끊을 원본 스트링 변수랑 시작 지점부터 몇 개라고 하는 그 숫자, 이 인자 두 개를 전달해야겠죠. 그럴 때 쓰고요. ANSTR은 어떤 지정된 문자열에서
내가 요구하는 문자열이 있는지. 보통은 뭐랑 자바랑 비교할 때 언제 많이 쓰냐면 자바 스타트 리드 있죠, 스트링에. 그럴 때 있는 STL인데 스타트 리드는 시작부터 같아야 되지만 얘는 중간에도 찾아줘. 말 그대로 문자열이 있는지. 여기 보면은 좌측, 우측 위치를 반환한다고 하는데 숫자가 0보다 크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써. 원래 용도는 어디에 존재하느냐인데 사실 그런 용도는 많이 쓰지 않아요. 대부분 있는지 하고 트림은 L트림을 왼쪽 공백, R트림은 라이트 공백, 트림은 좌우 공백인데 공백 제거할 때 많이 써요. 굉장히 리플레이스는 문자열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정된 문자열에서 1, 2, 3을 4, 5, 6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리플레이스 문자열 쓰고요. 스플리트는 지정된 문자열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된 스트링이 있다면 그 스트링과 콤마를 추가 문자로 주면 리턴되는 건 어레이가 리턴돼요. 어레이인데 어레이 설명이 빠졌는데 소스 코드 할 때 어레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변수명이 일반 변수하고 똑같아요. 차이는 뒤에 괄호가 있어요. 인덱서를 괄호 안에 넣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연산자, 아까 if 같은 걸 비교할 때 비교 연산자를 쓸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다가 이퀄이 하나예요. 할당 연산자하고 같아. 그래서 자주 헷갈려. 처음에 ASP 스크립트를 짤 때 차라리 자바 습관을 2개 쓰면 괜찮은데 그러면 오류를 낼 거예요. 근데 오류를 낼 때 이거 어디서 났는지 오류가 났지 찾아보면 거기서 오류가 났어. 그게 자꾸 2개를 쓰다 보니까 문법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거 주의하고 같지 않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열고 닫기, 닫고 열기 이렇게 2개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작다는 요렇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크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은 이퀄을 추가하고요. 이지는 뭐 객체 비교 변수인데 거의 SPS는 객체 비교할 일이 없어요.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는 if에서 조건을 아까 2개 걸 때, 자바 같은 경우는 M% 2개나 파이프 2개 쓰잖아요. 땡땡 파이프 2개. 그렇게 하는데 ASP에서는 연산자에게 not, 다 이렇게 써요. 문장으로. NOT라고 해서 not을 쓰거나 and를 쓰거나 or 할 땐 or 또 뒤에 XOR이나 EQV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여기 내용은 써놨지만 위에 3개의 연산자 and, or, not은 이렇게 영문으로 써서 비교한다는 거고 이따 이제 스타트 페이지 소스 코드 볼 때 다 나올 거예요. 다음은 산술 연산자는 말 그대로 2개의 변수가 숫자일 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타입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꺽쇠는 이제 지수 연산인데 뭐 제곱근 이런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긴 다 알죠. MOD도 알죠.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바의 플러스 같은 여기 M% 하나 문자의 연결이라고 돼 있죠. 문자의 연결 연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은 ASP에서 배열은 일반 변수하고 똑같은데요. 선언할 때 저렇게 괄호 열고 숫자를 정해주면 배열이 돼요. 저 숫자 빠지면 일반 변수가 되겠고. 그래서 차이는 7이 사이즈가 7이 아니고 그 인덱스 번호예요. 7로 주면 0부터 7까지 해서 0, 1, 2, 3, 4, 5, 6, 7에서 총 8개 공간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공간 변수 쓸 때 저렇게 쓰고요. 자, 다음은 이제 ASP를 본론 여태까지 한 건 사실 ASP가 아니에요. ASP는 자, 여기 보면 ASP는 서버로부터 ASP 모델이라고 하는데 ASP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돼 있죠. ASP라는 게 동작되는 건 뭐냐면 서버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걸 IIS에서 ASP DLL이라는 놈한테 토스를 해주고 걔가 문장을 분석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VB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동작을 하고요. 그러면 웹서버로부터 사용자에게 받은 입출력 정보들을 넣고 빼고 그러니까 리퀘스트 뽑아내고 레스폰스도 하고 세션 관리도 하고 뭐 어플리케이션 변수도 하고 이런 서버 내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ASP예요.
그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VB 스크립트나 J 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팅 언어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 그 스크립트가 ASP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ASP가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ASP에서 핵심 컴포넌트 모듈이 뭐가 있느냐를 딱 놓고 보면, 여기 이제 보면 리퀘스트 레스폰스 오브젝트라고 해서 두 개가 있죠. 밑에 input and output이라고 되는데, 입출력을 담당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보낸 정보, 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치 않았지만 보내지는 헤더 정보, 쿠키 정보, IP 정보 같은 환경 정보 등이 다 인풋일 테고요. 리스폰스는 ASP에서 아웃풋을 뽑아내서 웹서버를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에 전달할 때 우리가 출력 스트림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능을 집합한 게 이제 레스폰스예요. 그러니까 자바 서블릿을 다룰 때 하는 리퀘스트 레스폰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입출력을 객체화해서 모델링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세션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것도 자바에서 익히하는 그 세션이에요. 리퀘스트가 들어온 사용자를 서버 내에서 뭐 독립 공간을 할당해서 변수를 저장시키거나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세션이고, 어플리케이션은 세션보다 스코프가 굉장히 넓어서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변수 공간 또는 컬렉션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자바의 컬렉션 같은 개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든 담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담긴 거는, 세션은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액세스가 되지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사용자들이 다른 세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뭔가 변수가 공유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위에 있는 서버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는 놈은 어쨌든 ASP는 서버 내에서 동작할 수 있는 행위들을 if else 같은 걸로 뭐 비교도 하고 하겠지만, 비교만 가지고 모든 기능이 동작될 수가 없어서 다른 필요한 서드 파티 컴포넌트들을 끄집어 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any objec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다른 현재 ASP에는 설계되어 있거나 제공되지 않은 기타 수많은 이 COM 컴포넌트들을 ASP 내로 끌어와서 호출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 서버예요. 서버에 좀 이따 이제 메소드 하나를 설명해 줄 테지만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요. 반대편에 액티브 데이터 오브젝트, 그리고 OLEDB 또는 ODBC라고 돼 있는데, 쉽게 JDBC 브릿지, JDBC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AS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할 때 결국 이 액티브 데이터 오브젝트 ADU, 줄여서 ADU라고 하는데, 이 ADU도 ASP 내에서 직접 쓸 수는 없어요. 누굴 통해서 쓰냐면 바로 이 서버 오브젝트를 통해서 서버에 어떤 메소드로 호출해 가지고 이 액티브 데이터나 이 애니컴 데이터 같은 것들, 그 컴포넌트들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얘 밑에 있는 툴도 쓸 수가 없겠죠. 서버가 없다면 리퀘스트 리스폰스하고 서버의 내 세션과 어플리케이션,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생짜로 개발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기본으로 제공한 게 자바처럼 SDK 차원에서나 뭐 굉장히 많으면 좋겠지만, 보는 거와 같이 이게 다예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하다못해 서버 내 파일도 저장을 못해요. 파일을 저장하려면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컴포넌트를 이 서버 객체를 통해서 불러봐야 돼. 굉장히 핵심이죠. 얘가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요 밑에 이제 요 두 개, 요 액티브 데이터하고 애니컴은 일단 없어도 되는데, 애니컴은 뭐 사실 앞으로 ASP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의 어떤 추상화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가 올지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가 해당되냐면, 메일을 보낼 때 쓰는, 일단 사례도 설명해 줄게요. 메일을 보낼 때 쓰는 거, 서버 내에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을 읽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업로드 컴포넌트. 업로드를 하면 ASP에서는 사용자 이 리퀘스트 내에 BLOB 데이터, 즉 바이너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컴포넌트의 동작을 빌려서 해야 되거든요. 보통 뭐 ABC 업로드나 텍스트 업로드, X 업로드 뭐 이런 유명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걔를 서버 내에 설치하고, 그게 이제 이 애니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한 이후에 이 서버 객체를 통해서 걔를 ASP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ASP 스크립트 블록에서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서버 세션 그리고 그 컴 오브젝트를 조합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아키텍처가 되니까 하나씩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인풋 아웃풋을 담당하는 것 중에 이제 ASP 차원에서는 인풋이겠죠. 걔한테 주는 거니까. 리퀘스트. 리퀘스트는 시계 그 가장 많이 쓰는 4개의 컬렉션이 있어요. 리퀘스트 자체도 컬렉션이에요. 리퀘스트 자체도 컬렉션이고 그 안에 있는 세부도 컬렉션인데 컬렉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배열 같은 거죠. 아까 배열은 어떻게 됐어요? 리퀘스트 끝에 가로 열고 땡땡하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키 값을 주면 뭔가를 뽑을 수 있는 게 자바에서 컬렉션 같은 거잖아요. 우리 해시 맵스에서 그렇게 쓰면 돼요. 사용자 리퀘스트에서 ABC라는 그 파라메타, 쿼리든 포스트든 거기에 실어서 보냈다면 그걸 뽑을 때 그 사용자가 보낸 타입, 쿼리나 폼을 지정해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귀찮으면 그냥 리퀘스트하고 가로 열고 땡땡 이게 펜이 안 되는 건데 가로 열고 땡땡하고 그 변수 ABC하고 땡땡하고 가로 닫기 하면 이게 그 ABC로 변수로 헤더나 바디에 넘어왔던 값을 뽑아줘요, 자동. 그렇게 해서 리퀘스트 값을 뽑아요. 그런데 이 쿼리 스트링 컬렉션을 쓰고 싶으면 리퀘스트 점 쿼리 스트링하고 그 안에 가로 열고 땡땡하고 변수를 써도 돼. 리퀘스트 점 폼을 하면은 폼으로부터 포스트 형태로 들어온 폼을 갖춰서 포스트 멀티파트 인코드된 폼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지정 안 하면 이 둘을 다 합쳐놓고 뽑아주겠죠. 그래서 편한 방법이 있는 반면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쿠키를 이제 따로 리퀘스트 점 쿠키즈 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를 써요. 쿠키 이름 같은 거 쓰면 쿠키가 리턴 돼요. 바로. 쿠키즈기 때문에 쿠키들이 여기 이제 컬렉션 형태로 딕셔너리 키 밸류 형태의 딕셔너리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서버 밸류는 환경 변수예요. 환경 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기억나는 걸 미리 얘기 주면 사용자 IP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청된 현재 서버에 요청된 URL 같은 거, 그 다음에 총 포스트 바디 들어오는 또는 get로 들어오는 리퀘스트의 총 사이즈, 랭스 같은 거,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서버 밸류블주 안에 서버에서 환경 변수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컬렉션에 담겨 있어요. 이거를 이터레이션을 포이치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필요할 때마다 뭐 원하는 정보가 이제 뭐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서버 밸류블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상대방의 IP를 가지고 뭘 할 때 이제 상대방의 IP를 가지고 오려고 이 서버 밸류블을 많이 접근하고요. 리퀘스트는 이게 답니다. 리퀘스트를 받았으니까 서버 내부에서 코드를 꿍짝꿍짝 한 다음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스폰스를 보자고요. 레스폰스가 객체예요. 그 서블릿은 서블릿의 아웃풋을 담당하는 아웃이라는 프린트아웃 스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림에 점 라이트를 호출해서 그 아웃풋할 출력 스트림을 넘겨주잖아요. 얘는 레스폰스 점 그 ASP 파일 안에서 레스폰스 점 라이트하고 그 뒤에다가 뭐 스트링 변수 같은 거 주면은 나가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 버퍼링 되어 있어 관리돼요. 그 자바도 서블릿으로 하게 되면은 버퍼링을 할 수 있거든요. 출력 스트림을 한 번에 몰아서 쓰지 않고 그렇듯이 ASP도 그 뭐 스트링을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스폰스 라이트를 하면 라이트를 한 게 브라우저에 바로 전달되지 않아요. 일정 구간 버퍼에 계속 쌓았다가 모두 종결되면 가는 정도인데 레스폰스 엔드를 하게 되면 출력을 닫는다. 지금까지 모은 건 다 보내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출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종결자이고요. 레스폰스 엔드를 하기 전에 버퍼링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쌓인 걸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전달이 안 되게. 그때는 레스폰스.플러시로 호출하면 돼요. FLUSH 여기는 내가 안 적어놨는데 플러시로 호출해도 되고요. 레스폰스.리다이렉트는 사용자가 들어온 리퀘스트 URL이 예를 들어서 abc.asp를 콜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처리를 하다가 사용자한테 아웃풋을 주지 말고
너 다른 URL로 가. 자바에도 리다이렉트 기능이 있듯이 여기에도 리다이렉트 리스폰스 점 리다이렉트하고 뒤에 땡땡하고 갈 주소 URL, ASP URL 뭐 zz.asp 이렇게 호출하면 리다이렉트가 일어나요. 리다이렉트 구조는 그 HTTP 프로토콜의 헤드 메타 정보 메타 리프레시라는 태그를 가지고 보내게 되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다시 그 변경된 URL로 재요청하는 구조. 그 서버 내에 자바로 말하면 서블릿에서 사용자가 어떤 그 웹페이지나 서비스에 접속시킬 때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잖아요. 하나는 서버 내에서 옮겨주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다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 리스폰스.리다이렉트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재접속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서버에서 처리하려면 서버.트랜스퍼라고 있어요. 그 서버 객체인데 여기는 레스폰스에서 다루지 않아요. 서버에서 그런 거. 다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브젝트인데 서버 오브젝트죠. 서버 오브젝트는 뭐 다 필요 없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create 오브젝트, URL encode. 자, 목적이 뭐냐면 아까 그랬듯이 서버 객체를 통해서 ASP가 제공하지 않은 수많은 기능들을 가져와서 또는 만들어서 가져와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ASP에서 다른 컴포넌트, 서버용 컴포넌트하고 관문 역할만 해주는 거야. 그 관문을 뚫는 거를 create 오브젝트 메소드를 통해서 해요. create 메소드 오브젝트의 그 괄호 안에 인자로 컴포넌트 이름 같은 걸 줘요. 보통 여기 밑에 몇 개를 나열해 줬는데요. ADODB.connection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여기는 ASP는 DB 풀링을 따로 안 해도 돼요. ASP, ADODB 내에 풀링이 이미 구현이 돼 있어서 우리는 그냥 늘 콜만 하면 돼.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create 오브젝트를 통해서 ADODB.connection을 그 인자로 주면 커넥션, 그 자바로 따지면 데이터 소스 커넥션 같은 게 자동으로 튕겨 나와요. 그 커넥션에다가 뭐 execute를 하거나 커맨드를 전달해서 JDBC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리절트 셋을 얻죠. 여긴 이름이 좀 다른데 레코드 셋이라고 해요. ADODB.record set. 그리고 그 쿼리는 ADODB.command에 그 쿼리를 싣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좀 이따 소스 코드도 볼 거예요. 그 다음은 서버 내에서 그 파일을 생성하고 서버에서 뭔가 쭉 ifs 하다가 서버 내에 특정 파일을 기록하고 싶을 때 그럼 파일을 자바로 말하면 파일 객체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디스크립터에 스트림을 그 넣어가지고 라이트를 하면 거기 파일에 기록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여기도 서버의 크립트 오브젝트를 그 인자로 그 스트링 더블 커티션 하고요. 스크립팅 점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를 주면 그 파일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객체가 나와. 거기에서 뭐 이그지스트도 하고 파일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파일을 라이트도 하고 바이너리를 줘서 뭐 그런 기능을 하고요. 마지막에 CDO and NTS 뉴메일은 컴포넌트가 두 가지예요. CDO라는 컴포넌트가 있기도 하고 CDO NTS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한데 뭘 쓰든 똑같은 목적이 메일을 보내는 인터페이스가 저기에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SMTP 프로토콜이 저기에 구현되어 있는 저 컴포넌트를 ASP에서 호출해서 메일 규약에 맞춰서 뭐 헤더나 타이틀이나 바디를 가지고 센트를 해주면 그 자료가 실제 이제 SMTP 프로토콜로 맞춰서 구조해야 돼가지고 메일 서버랑 교신하게끔 그렇게 해서 자바 ASP에서 메일 보낸다면 반드시 써야 되는. 그래서 지금 서버를 할 때 요 밑에 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는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해야 돼요. 다음 세션은 말 그대로 서버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세션이 만들어지고요. 자바는 세션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그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ASP는 기본적으로 다 세션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물론 클라이언트의 인식은 이제 쿠키에다 세션 아이디를 실어서 보내겠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면 쿠키 세션 아이디에 있는 쿠키 값을 보고 서버에서 해당 키를 찾아서 세션 변조 액세스할 때 만들겠죠. 세션도 컬렉션처럼 접근해요. 그래서 세션에다가 이제 소스도 이것도 한번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가로 열고 땡땡하고 세션 변수를 주면 이 콜이 이 뒤에 붙으면 할당할 거고요. 세션 변수에다 이 콜이 앞에 붙으면
얘에서 뽑아서 어딘가에 뭔가 하겠죠. 얻어서 쓰겠죠. 그렇게 쓰면 돼. 어벤더는 세션을 삭제하는 거야. 세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타임아웃은 그 사용자가 그 세션을 얼마나 서버에서 유지시킬 건가. 기본적으로 30분이에요. 세션 타임아웃이 30분으로 돼 있어요. 디폴트 값이고요. 그러니까 세션.oben던, 세션.timeout, 세션.session id는 쿠키에 실어보내는 그 고유 id 값, generate 한 그 고유 id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예요. 세션은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은 얘도 컬렉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글로벌 스토리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컬렉션 변수 이름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고정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컬렉션 안에 추가적으로 키 값을 줘서 ABC라는 키 값을 주면서 그 안에 뭐 스트링을 넣어도 되고 숫자를 넣어도 되고 하다못해 객체를 넣어도 돼요. 뭐 DB 커넥션 같은 걸 담아도 되고 서버로부터 얻은 뭐 파일 디스크리터를 넣어도 되고 뭐도 넣어도 되는데 ASP에서 초창기 말해서 지금 거의 안 써요. 안 쓰는 편이고 글로벌 아싸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사전에 정의된 파일인데 그 웹사이트 루트에 global.asa라는 파일을 만들고 밑에 4개의 이벤트를 서브루틴으로 만들어서 서브루틴 펑션이 아니라 서브루틴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코딩을 해놓으면 이거는 그 각각 여기 뭐 어플리케이션 온 스타트, 어플리케이션 온 엔드, 또 세션 온 스타트, 세션 온 엔드처럼 어떤 특정 이벤트의 리스너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바에도 보면은 리스너가 굉장히 많죠. 뭐 컨텍스트 리스너, 세션 리스너, 어트리뷰트 리스너, 페이지 리스너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이벤트가 많고. 근데 ASP는 딱 여기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뭐 프로그래밍 모델에 따라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쓰는 게 없어요. 이게 이따만 정도 하고 나중에 뭐 필요하게 되면 위에 이제 선임 개발자들이 같이 도움을 줘서 하겠죠. 예, 설명을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소스를 보자고요. 이제 보이죠? 네. 예. 자, 지금 보는 화면은 ASP ASP 우리 스타트 페이지인데요. 네. 인덱스 같은 역할을 하고 뭐 구조를 쭉 잘 이해하고 나면 얘가 컨트롤러예요. start.asp가 그 MVC 구조상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플로우 컨트롤된 기능과 메뉴 설정하는 것과 사용자 정보 환경 권한 관리 등이 있고 실제 우리가 서버를 통해서 어떤 뭐 SP, EEP 내 어떤 기능들을 요청할 때는 여기에 코드가 담겨 있지 않고요. 여기서 트랜스퍼 하도록 돼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트랜스퍼가 어디 있을까? 찾아야겠다. 트랜스퍼가 아니라 참 익스큐트지. 여기 보면 917 라인에서 server.execute에서 get execute URL 메소드로 호출한 결과를 인자로 전달받아 가지고 실제 제어권을 다시 넘겨요. 그쪽으로. 그리고 그 제어권에서 그쪽 페이지에서 뭔가 동작이 다 끝나면 다시 이 위치로 돌아와서 나머지 부가 작업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server.execute를 활용해서 자바로 말하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지금 ASP 파일을 이 스타트 페이지 구조를 설명하려고 이걸 샘플 열어준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문법을 이제 한 번씩 리뷰를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제차축을 보면은 include 절이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꺽쇠하고 느낌표하고 샵 include 파일이나 버철이 있다고 그랬고 얘는 버철로 웹사이트 루트로부터 거기에 lib 경로 안에 lib.asp 파일을 include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파싱 할 때는 요 자리는 저 파일에는 소스 코드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차대로 가겠죠. 여기는 전형적으로 콜 구조야. 체크 리다이렉트를 호출한 결과를 체크 커넥트 리스트릭트
변수에다가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뭔가 변수를 하나 냈죠. dim하고 cur date. 그죠? 그리고 뒤에는 cur date에 뭔가 할당했는데 붉게 이제 end 연산자로 묶어서 결합했죠. 그리고 write 썼죠. 아까 스트링 연산을 할 때 mid, right, left라고 했잖아요. mid만 인자가 2개고 left, right는 추가 인자가 하나다. 여기 보면 숫자가 2가 있죠. right에 2니까 인다로 전달된 거에서 오른쪽 2개의 문자를 뽑아내서 여기다 결합했죠. 그리고 데이터 얘기할 때 데이터 타임 얘기할 때 변수에 그 고정 아니 여기 예약어로 now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now를 합치면 현재 시간이 리턴 된다고. now를 이어라는 함수에다가 전달해서 뽑으면은 yyy가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 month는 2자리를 뽑으니까 당연히 월이겠죠. 몇 월. right는 day에서 뽑으니까 1일 테고. 여기까지 쭉 합치면 연월 1일이겠죠. 거기에다 뒤에 뭔가를 조합하는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10분초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볼 거는 year나 write 같은 데이터 함수를 썼고 year, date, month 같은 그러니까 날짜 관련 함수를 썼고 문자열로 조합하기 위해서 end 연산자를 썼고 그 다음에 문자열 스트링 연산하려고 write 뭐 이런 거 썼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했듯이 함수가 여기 하나 선언되어 있네요. 9라인부터 41라인까지 보면 펑션 그리고 end 펑션에서 함수를 다 놨죠. 그리고 이 함수에 리턴을 하기 위해서 보면 함수 이름이 get my contract이잖아요. 쭉 가다 보면 get my contract이 28라인에도 있고 35라인에도 있죠. 뭐냐면 리턴절인 거죠. if에 위에 걸린다면 get my contract은 0을 리턴하겠고 35라인에 걸려서 이 함수가 종결된다면 여기에는 컨트롤 rs 점 가로하고 제로인데 컨트롤 rs에 가로 열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배열 같아요. 그죠? 배열의 인덱스 0번째 같고 그 위에 보니까 처음 보는 건데 뭐가 set을 하죠. set이 있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변수를 선언할 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dim이 있고 하나는 set. set은 언제 쓴다 그랬죠?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변수들을 쓸 때.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ASP를 실제로 다루다 보면 데이터 셋, 그 데이터 커넥션을 맺은 변수, 커넥션 정보를 갖고 있는 변수나 그다음에 파일 스크립팅 하는 변수. 그래서 server.create 오브젝트 하는 건 다 거의 셋을 써서 해당 메모리 원지를 참조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추격이 돼 있는데 인자를 con이라는 이 함수는 con이라는 걸 받아요. 이 con이 사실 이것만 보면 뭔지는 모르죠. 뭔진 모르는데 우리는 ASP를 많이 이제 여기 개발자들은 이게 커넥션인 걸 알아요. 나름 뭔가 추격해서 썼기 때문에 커넥션에 보면은 여기 23라인에 보면 execute 메소드를 호출해서 SQL이라는 스트링을 줬어요. 쿼리를 주니까 이 커넥션의 execute 메소드를 통해서 쿼리를 주면 결과는 뭐야? result set, record set. 자바로 말하면 result set이 리턴 됐는데 그 result set이 담기는 변수인데 참조를 해야 되니까 set을 썼죠. 그래서 전 변수가 담긴 메모리 공간을 참조해서 값을 액세스할 때는 그 변수에 있는 rs0 이게 보면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리의 결과는 1차원이란 얘기죠. 쿼리를 만약에 다차원 뭐 select 쿼리를 A, B, C 3개 리턴한다면 쿼리가 매트릭스 2차원 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차원표 첫 번째는 ABC, 두 번째는 뭐 CD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로우 카운트 번호가 있고 거기에 따른 컬럼마다 값이 있고 2차원 배열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접근을 안 하겠죠. 그런 샘플들이 또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고요. 오늘 문법만 좀 보면은 여기 아까도 설명했듯이 for, to 그다음에 next가 생략돼 있고 스텝이 생략돼 있고요. next로 전환해서 for 구문 여기 샘플이 하나 다 있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여기 보면은 66라인에 이 now get date가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여기 end라고 돼 있죠. end니까 여기 좀 쉽게 보려면 여기 가로를 쳐주면 눈에 잘 띄긴 해요. 이왕이면 그렇게 표현하는 버릇을 들이고 어쨌든 앞에 조건도 만족하고 뒤에 조건도 만족한다면 then 그때는 response.write로 즉 출력 스트림에다 이 스트링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response.end를 쳐버렸으니까 출력을 종결했어요. 이 뒤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라인부터 의미가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끝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 뒤로 더 이상 안 가. 이해가죠? 리스폰스로 라인. 아까 이제 리퀘스트에서 뽑는 게 request.get query string, request.form 이렇게 내부 컬렉션을 통해서도 하지만 리퀘스트 자체도 컬렉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폼이나 포스트 구분 없이 뽑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request GNSEC 하면 들어온 파라미터 중에 GNSEC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걸 뽑겠고요. 참고로 여기 ASP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소문자로 GNSEC로 들어오거나 대문자로 GNSEC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대소문자를 섞여 있거나 무조건 여기 리턴돼요. 여기 뽑을 수 있어요. 그거가 차이고요. 여기 보면 서브 블록을 닫았고 다시 서브 블록을 열고 그 사이에 include문을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소스 코드가 들어오는 얘기겠죠. 여기 또 이제 리스폰스 리다이렉트 있나요?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 걸리면 리스폰스를 리다이렉트인데 홈 디렉토리 보내고 출력을 종결한다. 이거 뒤로 다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select case if else 말고 이제 두 번째 분기로서 케이스문 설명 사례가 여기 있죠. 수 파트를 보고 그 값에 따라 뭐 다 안 걸릴 경우에는 select case else 하고 또 추가로 하면 나머지 모두 거기에 걸리는 조건들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사례를 봅시다. 여태까지 여기 보면은 체크 pt info는 어떤 함수의 결과예요. 그죠? 호출한 결과인데 보니까 쓰는데 보니까 체크 pt info의 괄호 0, 괄호 1이니까 이 체크 pt info는 무조건 어레이를 리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어레이 문법으로 표기해 놨으니까 인덱스 번호 0, 1로 그런 거를 감지할 수 있겠고요. RS는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추가로 설명을 줄게요. 이게 서브 모듈이어서 이 커넥션을 어쨌든 외부로부터 파라미터를 전달받았어요. 이 커넥션은 당연히 server.create 오브젝트하고 adodb.connection을 주고 거기에다 이제 접속할 URL, DB 정보죠. IP나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나 접속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전달해가지고 커넥션 얻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래는 커맨드 셋을 만들어서 adodb 커맨드를 만들어서 이 커맨드 안에 커넥션은 얘다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에다가 그 실행할 쿼리를 주고 그 커맨드를 익스큐트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축약하는 건데 커넥션에 바로 쿼리를 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선호해요. 이 방식 말고 원래 FM은 커넥션 따르고 하고 명령을 날려야 되니까 명령 객체 만들고 명령 객체는 실제 커넥션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이 명령 객체의 커넥션을 이 콘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주고 근데 커맨드에 실제 보낼 명령인 쿼리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커맨드를 익스큐트 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코드 라인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커넥션 객체 익스큐트 메소드에 바로 쿼리를 날려서 리절트 결과를 바로 얻어내는 구조로 코딩을 많이 해요. 이게 DB 코딩을 할 때. 그리고 요거 destroy 오브젝트는 우리가 만든 건데요. 참조형 오브젝트 중에 클로즈를 지원하는 .close라는 메소드가 있는 놈들만 destroy 오브젝트로 클리어 시킬 수 있어요. 메모리에. 제 함수 내부에는 저렇게 RS를 여기 전달했잖아요. 이렇게 전달받은 인자가 nothing이 아니면 뭔가 레퍼런스가 있다면 걔의 .close를 호출한 다음에 걔의 set rs equal nothing이라고 해서 널 처리 같은 걸 해줘요. 뭔가 몇 줄짜리 코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destroy 오브젝트는 그 참조형 객체를 쓰는 곳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호출되는 함수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축약형이고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겠죠. 여기 요거는 설명은 안 해줬는데 RS는 리절트 셋이에요. 여기 커넥션을 호출한 결과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바 같으면은 이제 넥스트로 호출하죠. 그래서 리터레이션을 쭉 해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널이 떨어지면 없네로 종결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RS의 EOF 비어 있거나 또는 EOF는 end of 파일에서 그 커서가 결과를 갖고 있는 메모리 쪽 있으면 거기에 블록 단위로 이 커서가 딱딱딱 움직이는 거예요. 서버 내에서.
그래서 이 EOF는 커서가 끝까지 간. 그러니까 이미 읽어올 수 없는. 한번 이게 그 커서는 쭉 한번 가면 그 전에 데이터를 탐색을 못 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EOF 끝까지 가버렸다면 더 이상 뭔가 행위를 할 수 없거나 BOF 파일 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읽을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봐요. 결과가 있는지를. 그래서 if rs.bof와 rs.eof 이 두 가지 경우라면 이 쿼리의 실행 결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없다는 동작하고 있다면 RS에서 아까 RS 공백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 get lows는 이건 이제 몇 차원이 될지 모르니까 get lows 하면 row count, 레코드 카운트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레코드셋에 있는 고유 함수예요. 그 AQDB에서 제공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문법적으로 좀 설명해 준다면 유바운드 메소드는 설명은 아는데 어레이에서 쓰는 그 VB 스크립트 함수예요. 많이 써요. 첫 번째 인자는 배열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배열의 차수예요. 이 ARR1이 몇 차원인지 2를 줬다는 얘기는 2차원이라는 얘기고 유바운드는 그 토탈 사이즈 2차원이니까 로우 카운트라고 보면 돼요. 그 사이즈를 리턴해주는 그 숫자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ARR1의 개수만큼 돌기 위해서 2차원의 개수만큼 돌기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ARR1에 뭔가 값을 뽑아오는 코드들도 있겠죠. 봅시다. 여기는 이제 어레이 생성 부분도 있네요. ARR은 어레이 가로 열고 PT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를 줬어요. 그럼 이 어레이는 값이 3개 들어가 있는 거야. ARR0, ARR1, ARR2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어레이라는 함수에다가 전달해서 어레이를 만든 거예요. PT가 첫 번째 인자일 거고요. 두 번째 GN, GM, AR의 1에 CNT의 I에 해당하는 값이 두 번째 인자일 거고 세 번째는 서브 SQL의 세 번째 인자일 거고요. 어레이를 만든 거예요. 컴포지트 쿼리도 우리가 만든 함수예요. 굉장히 빈번하신데 쿼리일 때 써요. 원래는 아까 문자열을 조합할 때는 AND 연산자를 써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귀찮은 거예요. 게다가 쿼리에 헛다운표가 잘못 들어가면 쿼리 오류가 많이 나요. 그런 걸 자동화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 자바에서는 그 쿼리를 만들 때 그 스트링 포맷이나 뭐 이런 걸 써서 보통 뭐 만들기도 하죠. 그게 보면 이렇게 브레이스절로 템플릿절을 빼잖아요. 첫 번째면 이거 똑같아요. 이 인자를 컴포지트의 첫 번째 인자는 문자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자열에 치환 구문이 들어가 있으면 어레이의 인덱스별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트리 PID, 브레이스 1이면 여기 ARR로 전달된 인덱스 번호 1번에 있는 인자가 뽑혀서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동작되도록 돼 있어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문법적으로 여기 불 변수였네요. 그죠? 뷰 메뉴란 변수에 여기는 true, false 같은 그러니까 얘는 불 변수가 됐죠. 그 어디에도 얘가 불 변수라고 선언한 적은 없어요. 표시를 해준 적은 없어요. 보고 아는 거예요. 왜? 모든 변수가 베리언트 타입이니까. 자, 여기 오화절도 있고요. in str 여기 있네요. 아까 문자열이 제공된 문자열 중에 뭐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엄밀히 말하면 그런 용도인데 대부분의 용도는 있는지의 의무를 판단하겠죠.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뭐였지만 뭔가를 줘서 0보다 크다면 즉 그게 있다면 그런 문법입니다. 자, 여기 널 아까 얘기했고요. 자, 이 스타트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여기는 클라이언트 영역이 아니고 여기 클라이언트 영역이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어디부터가 어디까지가 서버 블록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클라이언트 블록인지 초보자들이 보면 자바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 뷰 코드랑 서버 코드를 섞어 놓으면 헷갈려 해요. ASP도 뷰랑 완벽하게 분리할 수도 있긴 해요.
전처리 ASP 파일에서는 서버 로직을 다 구현한 다음에 변수 같은 데 다 세팅하고, 그 다음 뷰 쪽 페이지를 서버.exec로 다시 콜을 해서 걔한테 전달하면 걔는 그 각각 구멍 자리에 결과 모델들을 딱딱딱 세터가지고 그 클라이언트를 보내게끔 하면, ASP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파일들이 많아져요.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 스프링 MVC나 기타 MVC 모델을 차용해서 쓰는 다른 프레임워크처럼 그렇게 세분화하진 않고요. 보통은 한 파일 내에서 위아래 정도를 구분해요. 위에 서버 블록은 몰아놓고 밑에 이제 클라이언트 블록을 두고, 그게 막 서버 블록, 클라이언트 블록이 막 왔다 갔다 섞여 있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섞어 쓰지는 않는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